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좀 제법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에도 좀 훈풍이 불까요?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관세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잘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관세 25%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이제는 적용이 됐는데요. 이 여파도 또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관세 이슈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보니 조금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가장 핫한 경제 분야 이슈를 알아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K방산 성장 여력.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K방산 호재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JP모건이 지난 7일 우리나라 방위산업 관련 코리아 디펜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우리 방산업체의 목표 주가를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장의 사실 예상보다 더 많은 목표 주가를 높여서 이제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JP모건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K방산이 수혜를 입을 건데 어느 나라 때문에 수혜를 입느냐? 유럽과 중동 때문에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JP모건에 뽑았던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는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이런 곳들이고요. 아마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요, 이제 항공우주 쪽이고요, 엔진 쪽 이런 것도 되고요. 이제는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궤도를 만듭니다. K2 전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많은 외신들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방위산업 목표 주가를 평균 한 28%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우리나라 보고서들도 있잖아요. 이 JP모건에서 나온 보고서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일반 리서치보다 훨씬 더 많은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JP모건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느냐, 이게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상 이제 유럽과 중동입니다. 먼저 이제 유럽 안에서 본다 그러면 유럽이 지금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슈로 인해서 이제 재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럽도 이제는 군비를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전체 유로의 한 GDP 2%에서 5%로 높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재무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주문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중동인데요. 중동은 잘 모르시지만은 여러분 항상 우리 K방산의 주요 거래처입니다. 잘 사왔어요 맨날. 그래서 아시겠지만 중동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나라들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비 증강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유럽과 중동에서 우리나라의 K방산에 대한 무기 수입을 이제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 JP모건은 신규 수주 시장이 한 19조 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이제는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K방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중단하면서 유럽 안보 지형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의 안보 홀로서기가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방산 산업에는 분명 호재로 작용하는 건가요? 네, 분명히 이제는 호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런 이유를 좀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 화면도 금방 나왔었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는 협상에서 회담에서 엄청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여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상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럽 안에서는 안보 자강론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사실상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고, 또한 그것은
유럽 전체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돈을 써서 알아서 지켜라. 이렇게 이제 뉘앙스를 비추고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들을 지켜주지 않겠다라는 이제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U의 방위비를 얘기하고 있는데 GDP의 2%인데 현재 이제 5%까지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그만큼의 돈을 쓰라. 그 돈을 우리한테 달라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네. 미국 입장에서는 노골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유럽의 군비가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지난주 유럽 정상들이 회담을 하나 열었는데 그래서 1조 한 250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증액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죠. 특히 유럽과 러시아의 이제는 대결 양상으로 또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유럽 내에 있는 이제 서유럽이라든지 특히 동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러시아의 세력을 이제는 사실 방어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방위비 증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지금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쓸 수밖에 없고요.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재정 준칙을 유의한다는 거죠. 재정 준칙은 뭐냐 그러면 그 재정 안에서 사실상 이제 돈을 아껴 쓰는 것을 우리가 보통 재정 준칙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재정 준칙을 해야 될 예외 조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이럴 때만 재정 준칙 예외 조항으로 있는데 이번에 방위비 증감도 이 예외 조항으로 넣어서 이제 방위비를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세 번째로는요. 갑자기 이제는 군비 증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무기 수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신뢰, 그 다음에 납기기를 잘 맞추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로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맞춰요. 우리 약속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쌉니다. 무기 체계가. 그래서 이제는 K 방산에 대한 러브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가 아마 지금의 진작적 리스크의 확대가 이렇게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그런데 EU가 방위 산업 분야에서 이 바이 유러피안을 선언을 했습니다. 유럽산으로 구매를 하라는 건데 네. 우리나라의 유럽 방산 시장 진출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조금 변수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일각에서는 뭐 그렇게 뭐 영향 크지 않을 거다. 이게 전체 유럽 전체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방위 증감에 대해서 자국 내에 무기 체제를 사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 EU 내에서 EU 예산이 집행될, 직접 적용될 한 우리 돈으로 236조 원 정도만 사실상 이제는 유럽 내에서 나오는 무기 체계를 사는 것으로 지금 강력하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유럽에서 왜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국 내에 무기를 사려는 이유는 명확하죠. 이제 세 가지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잖아요. 그 자금이 유럽 내에서 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방위비 그러니까 방위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EU도 좀 키우고 싶어서 왜냐하면 뭐 무기 체계가 무기 수입을 다른 나라에서 하면은 자국 내 방위 산업이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EU 쪽에서는 뭐 강국이 있죠. 뭐 독일, 프랑스, 영국 이렇게 방위 산업이 강국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돈이 창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여기 안에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자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방위비를 쓸 때 EU 내에서 있는 무기 체계를 수입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영향은 전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공동 예산에 대해서 국한된 겁니다. 각자 나라가 쓰는 금액이 아니라 EU 내에서 자금을 모아서 EU 내에 있는 예산을 쓸 때만 EU 제품에 대해서만 사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각국 나라들이 독립적으로 무기 수입을 했을 때는 이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나라들, 특히 대표적인 게 폴란드잖아요. 우리나라에 이제는 K2 전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좀 뭐 제한적일 거라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건 필요합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럽 내에서도 방위 산업이 큰 나라들이 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를 계속 견제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수출을 또 잘하니까 이제 견제할 수밖에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유럽 각국의 각자 도생을 위해서 재무장을 시작하면서 유럽 주요 방위산업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방산 또 조선주 주가도 크게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한 달간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랐어요. 이게 각국 나라의 그 방위 산업 업체들도 다 올랐긴 올랐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들어와서만 7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최근 한 달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두세 배 가까이 오죠. 네, 그러니까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항상 주가라는 게 이게 끝은 어딜지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고점일지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지금 너무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항공우주라든지 아니면 뭐 엔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미사일, 천무라든지 K9 자주포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 종목이 좀 크게 오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게 이제 현대로템인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K2 전차가 그러니까 현대로템은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다 써 있어요. 지하철 거기 보면 제조사 보시면 현대로템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그 뜻은 뭐냐면 궤도 차량. 예, 궤도 차량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궤도는 뭐예요? 지하철도 있겠지만은 전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K2 전차 현대로템에서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K2 전차에 대한 수출이 많아질수록 주가가 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업체들이 크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조선주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미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서 콕 집어서 조선에 대해서 이제는 높게 평가했잖아요.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거는 크게 오르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이제 오르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고점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모릅니다. 이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오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오르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들어가지 못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업체가 좋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네. 주가가 계속 오른다라는 거는 사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예, 가격이 워낙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은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K방산이라든지 조선에 대해서 확실한 신뢰가 있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신 분들은요, 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은 내가 좀 더 보수적이고 투자할 때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의 가격 부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저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되겠고요. 확실히 뭐 우리나라의 방산이라든지 조선은요 지금 슈퍼사이클이라고 이제는 얘기할 정도로 사이클이 지금 호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동안은 계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호재들이 우리 기업들의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할지에 대한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산 산업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좀 고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방산 종목을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까 싶은데 어떤가요? 근데 이미 방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나 전쟁이 일어날 때부터 네. 사실상 뭐 그때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는 폴란드라든지 이제는 수출이 된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이제 방산주로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맞아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K2전자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다음 달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사실 뭐 그 시장의 전망치는 굉장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는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요. 현대로템에 이미 다 반영된 소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뭐 현재 2차 물량이 2차 계약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되고 수출이 정말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떠뛸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이미 나온 소재들, 이미 나온 뉴스들은 이미 주식 시장에 반영된 상태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좀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참 어려운 게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겁니다. 이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입 한마디에 네. 나왔던 것들, 뭐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시장에서 반영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확인되자마자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미 더 이상 호재가 없는 한
이제 오를 수 없다라는 거죠. 주가는 항상 선반영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점들은 조금 알고 이제는 뭐 내가 방산주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리스크를 감안하셔서 판단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아까 우크라이나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또 한동안 주목받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또 엄청나게 하락을 했거든요. 재건주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전쟁이 끝난다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스텝은 당연히 재건입니다.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게 미국일 거고요. 그 다음에 EU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많이 도움을 줬던 나라, 빚을 졌던 나라, 바로 미국과 유럽이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우리가 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 이제는 인프라라든지 뭐 도로 항만 기술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뛰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유럽에 가서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는 거죠. 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심했을 때 우리나라가 뭐 물밑에서 도와준 건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사실상 이렇게 표면적으로 많이 도와주지 못했거든요. 그럼 그만한 우크라이나가 우리 쪽으로 기회를 주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 때문에 조정을 좀 크게 받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뭐 건설주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 뭐 재건주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 이거는 테마성이랑 엮여 있기 때문에 테마는 한번 크게 오르면 또 크게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셔서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볼까요? 어음 부도 처리 심상치 않은 소식입니다.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일부 점포가 문을 닫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심각하죠. 지금 기업회생 들어가고 나서 사실상 지금 뭐 어음 부도까지 뭐 났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워요. 사실 국내 대형 마트의 한 2위 정도, 이마트 다음 순위로 있고 매장 수도 많고요, 임직원도 많고 실제로 협력업체 직원만 해도 1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직영 직원 수가 2만 명이고요, 협력업체까지 하면 10만 명의 근로자가 이 홈플러스에 있는데 만약에 지금 기업 회생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금융권 자금은 다 막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사실상 이제 홈플러스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회생돼서 경영이 정상화되느냐 그 기로에 있는데 영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홈플러스가 이제 지금 홈플러스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가 흑자였어요. 영업이익이 1,600억 원 정도 나오다가 2020년에 꺾기 시작합니다. 933억 원 이제 흑자가 나왔죠. 그런데 2021년부터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1,335억 원 적자가 났고요. 2022년도가 적자가 확대가 됐죠. 2,600억 원. 2023년도에는 적자가 좀 축소가 됐던 부분이 있어도 그래도 거의 2천억 원 정도가 이제 적자가 나왔는데 보시면 딱 아시면 언제부터 적자가 됐냐 그러면 2021년부터입니다. 그때 딱 코로나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딱 오면서 이제 매장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 다, 온라인 쇼핑을 대부분 했죠. 다 기억나시잖아요. 네네. 사실 사람 모이는 곳은 절대 안 갔거든요. 직격탄을 맞았던 게 오프라인 매장들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는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이 꺾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엔데믹이 됐고 이게 일상의 회복이 됐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영업이익이 나오고 다시 한번 호조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영업도 많아졌고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돼서 여러분도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저도 많이 쓰는 쿠땡 있잖아요. 쿠팡이죠. 네. 쿠팡을 많이 네. 씁니다. 온라인 커머스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은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홈플러스가 영업이익이 좀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홈플러스의 모 주주, 그러니까 대주주죠. 홈플러스의 실제 주인이 MBK 파트너스라고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알짜배기 회사를 딱 인수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제 홈플러스죠. 2015년도였는데요. 이 알짜배기 홈플러스를 딱 이제는 산 다음에 뭘 하냐면 차입 방식으로 보통 인수를 해요. 그 차입 방식은 뭐냐 그러면 일단은 알짜배기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다 보니까 유형 자산이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홈플러스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점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핵심 지역에 홈플러스가 있다 보니까 이 부동산의 유형 자산의 굉장히 가치가 높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돈을 사실상 엄청난 7조 이상의 금액을 썼거든요. MBK 파트너스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거의 한 반 이상은 금융권에서 땡겨왔어요. 네. 빌려왔단 말이죠. 그럼 금융권에서는 뭘 믿고 빌려주느냐? 담보 잡아놓는 거죠. 예, 부동산 담보들 잡아놓고 이거 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사실상 이제는 홈플러스를 인수도 하고 인수한 다음도 마찬가지로 점포를 매각하거나 왜냐하면 이자가 나가니까 막대한 이 인수 자금을 썼으니까요. 그러면 점포를 팔거나 아니면은 뭐 점포를 담보 잡아서 또 대출을 받거나 이러면서 사실 운영을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좀 안 나오면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군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기존적으로 매출이 안 나와도 일단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자 비용. 예, 엄청난 금액을 빌려서 샀기 때문에 네. 그 이자가 계속 나가다 보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오죽했으면은 그 홈플러스 노조가 그만 좀 팔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202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노조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매각 좀 그만해라. 우리 알짜배기 회사 이 점포 그러니까 재임대 방식을 썼거든요. 회사 그러니까 땅을 팔고 아니면 점포를 팔고 아니면 그 점포를 이제 사준 데서 다시 한번 임차를 받는 그러니까 재임차 방식을 써서 이제 운영이 됐던 건데 네.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이런 부분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여기에 현금 흐름도 맡겨야 되는 거죠. 영업 적자가 나오니까 이러면서 지금의 사태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회생을 이제 신청하게 됐고 핵심적인 건 그거였어요. 신용평가사에서 이 홈플러스에 대한 신용도를 다운시켰습니다. 네. A3에서 A3 마이너스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채권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인기가 없었는데 더더욱 인기가 없어지죠. 그럼 당연히 이제는 기업 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5월 달만 가면은요, 이거 분명히 이제 막힌다라는 거죠. 분명히 상환이 안 되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이제는 기업 회생을 신청한 겁니다. 기업 회생을 아까 자막도 나왔지만은 법원에다가 우리 이제는 이거 채권 못 막으니까 이거 그냥 회생 기업 회생 해주세요라고 해서 법원 관리 하에서 사실상 상환유예라든지 채무 조정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법원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 관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홈플러스의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 난 돈 받아야 되는데 금융채권이 맡기다 보니까 채권이 맡기다 보니까 법원하다 보니까 법원의 허락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이런 상태로 지금 있는 거고 어떻게 해결될지는 뭐 MBK 파트너스의 진정성이 좀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고려아연 인수와 관련해서 계속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이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건 MBK 파트너스의 경영 실패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MBK 파트너스 측은 신용평가 등급 하락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홈플러스의 부채 비율이 1,400%가 넘는 상황인데 정말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동화증권인데 유동화증권 뉴스에서 많이 들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이해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일단 카드사들은요, 이제 홈플러스 쪽에서 돈을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은 카드사분들은 당연히 먼저 대금 지급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럼 홈플러스 측으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요 금액 채권을 가지고 사실 증권화해서 팔아요. 이런 게 이제 유동화 증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유동화 증권을 사실상 이제는 팔았는데요.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제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야, 그 유동화 증권을 개인한테 팔 줄은 몰랐죠, 자기들은. 왜 그걸 카드사의 뭐 증권사의 문제지 왜 우리한테 뭐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나오고 있지만 유동화 증권 4천억 원에 기업어음 1,600억 원, 총 한 6천억 원 정도 규모예요. 지금 이제 단기금융 채권이. 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CP도 발행했고요. 어음도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용도가 낮아진 상태에서 이거를 알고 이거를 단기 채무를 땡겨왔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제 빚을 이제는 내가 지금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돈 좀 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앵커님께서 나의 신용도를 보고 이제는 꺼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갚을 수 있다, 안 갚을 수 있다. 근데 그렇죠. 나는 알고 있어요. 네. 나는 이제 곧 망한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꺼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신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데 알고 보니까 신용도가 꽝이 된 거야. 왜? 나의 채무가 나의 이제는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금융사 쪽에서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 알았을 알고 확률이 있었지. 높은 거죠. 그렇죠. 너 알고 있었지. 너 당신 지금 영업 활동 안 되고 신용도 떨어질 줄 알고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돈 꺼달라 했던 거야? 네. 그러니까 괘씸한 거예요.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문제는 이제는 그 유동화 증권을 가지고 개인들한테 팔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제는 금융 채무는 지금 막힌 상태입니다. 금융 채권은 지금 일단 법정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딱 막혀 있어요. 거의 4천억 원 규모 아니에요? 예, 이거는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법원에 풀어줘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풀어줘도 일단 홈플러스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노조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는 MBK 파트너스가 주인이니까 그럼 니네가 조금 돈을 써서 이 문제를 풀어라 하는데, MBK 파트너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바쁩니다. 예, 고려아연 인수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홈플러스 버린 거 아니냐. 예, 기업회생도 신청한 것도 이거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단기채권 막으려고 일단 상환 돌아오는 거 막으려고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는 거고, 지금 보면은 아까 부채 얘기하셨는데 이게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이 1,400% 이 정도 됩니다. 지난해 11월 말에 엄청나죠. 이게 400%만 넘어가도 부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채 비율이 1,400% 그러니까 엄청난 부채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상 영업활동을 통해서 부채를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니네 이런 거 다 알고서 일부러 지금 단기채권 발행해서 돈 끌어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홈플러스는 할 말이 있습니다. 이거 부채 비율 많이 줄였다. 그래서 1월 말 기준으로 400%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데, 이 400%마저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좀 시장에서는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저는 좀 안타까운 건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그 CP를 아니면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개인 유동화 증권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 분들이 아마 좀 손해를 많이 입지 않을까. 그 금액이 한 4천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엄청난 아마 날벼락이 떨어진 분들도 지금 아마 계실 것 같다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홈플러스엄을 부도 처리했습니다. 당좌 거래가 전면 중단됐는데요. 홈플러스는 기술적 조치다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당좌 거래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당좌 그 예금 거래라고 해서 당좌 통장을 하나 만듭니다. 예금 통장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업자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음을 발행해야 됩니다. 이제 수표를 발행해야 돼요. 그런데 은행에서 뭘 믿고 어음 발행해주고 수표 발행해줍니까? 그러니까 당좌 거래라고 해서 예금 통장에다가 예치금을 넣어놔야 돼요. 홈플러스 입장에서 그걸 가지고 어음도 발행하고 수표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음 발행하고 수표 발행했습니다. 잘 됐는데 그 예치해야 될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음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내가 홈플러스에서 도장 찍어둔 어음 가지고 은행 가서 할인해서 이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안 주죠. 또 이거 없죠. 갖고 와봤자 예치금 지금 없고 뭘 믿고 당신한테 하냐. 그러니까 사실상 그럼 홈플러스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음 들어왔는데 빨리 돈 달라. 근데 홈플러스 돈을 안 주잖아요. 이게 부도처리인 겁니다. 네. 결국에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이것도 금융채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사실상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업회생 들어갔잖아요. 당연한 얘기였어요. 이 부분은 뭐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이미 기업회생을 신청한 순간부터 이거에 대한 이제 당좌 거래 같은 경우는 막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제 부도 처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이게 뭐 부도 처리가 나서 홈플러스가 완전히 부도가 났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홈플러스 이제 안 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단기 금융 채무가 돌아온 그 당좌 거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만 사실상 부도가 난 거지 홈플러스 전체에 대한 부도는 아니다라고 보시고요. 홈플러스 지금 가셔서 물건 사셔도 된다. 다만 이제 상품권만 쓰시지 마세요. 상품권 있는 거 빨리 쓰시고, 예, 남겨두지 마시고 상품권은 다 쓰시고, 일단은 뭐 홈플러스 뭐 부도 났으니까 이제 안 가야지 그러시면 홈플러스 진짜 망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건 그냥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업 회생 제도를 악용해서 그 책임을 좀 금융기관에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납품을 중단한 협력 업체들도 있고요. 일부 제휴사들은 이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이게 또 제2의 TMF 사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경영이 정상화되려면 앞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최악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납품회사가 홈플러스 쪽으로 납품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식품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홈플러스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이제 물건을 주잖아요. 그럼 나는 물건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어음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줄게. 이게 보통 기일이 40일 정도 걸립니다. 홈플러스는 40일에서 75일 정도가 사실 이제 돈을 주는 그 기한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근데 40일 이내에 만약에
망했어요, 완전히. 그럼 나는 어디서 돈을 받죠?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납품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지금 식품 회사들이라든지 아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걸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플러스 쪽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납품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선 뭘 하겠어요? 선입금해라 그럼. 나한테 먼저 돈을 달라. 나중에 주지 말고 지금 돈을 달라. 아니면은 내가 당신한테 담보 좀 걸어놓을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해주나? 안 해주죠, 당연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선입금을 줍니까? 그러니까 납품회사들이 납품을 안 할 가능성. 지금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설득을 해갖고 조금 해주긴 해주는데 아마 지금 홈플러스 가면 물건이 좀 비어있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 기업회생 들어갔습니다. 홈플러스는요, 은행 가서 금융사 쪽에서 돈을 못 꼬아요, 지금. 돈을 꼬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돼야 되냐? 물건 팔아서 현금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 판매할 상품이 없다. 그럼 이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홈플러스는요, 정말 뭐 살 얼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거 깨지느냐 마느냐 딱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건이 없으면 소비자들은 안 올 거고, 소비자가 안 오면 현금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그럼 도미노처럼 이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업 회생 다음은 파산이에요. 파산 가면 그냥 청산되는 겁니다. 홈플러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인수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기업 회생이라는 거는 살리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또 우려하는 게, 그러면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서 나는 개인인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상품권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홈플러스 상품권 갖고 있는 분들은 냉혹해야 됩니다. 그거 빨리 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받아줍니다. 협력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 상품권 가지고 뭐 외식 업체에서도 그거 갖고 외식도 하고 네. 놀이동산도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홈플러스 빼고는 지금 다 안 받아줘요. 홈플러스 상품권은 부실화 됐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홈플러스 상품권이 아직도 있다 하신 분들은 빨리 홈플러스 가셔서 빨리 사십시오. 예, 그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뭐 그런 뭐 채권을 갖고 있지 않는 한 뭐 피해가는 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만 이런 거 있죠. 내 근방에 내 집주위 옆에 홈플러스가 있어서 쇼핑하기 좋았는데 이게 만약에 사라지면은 좀 불편해지겠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집값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이 이렇게 쇼핑마트 바로 옆에 있어서 이렇게 좀 집값이 계속 떠받쳐 왔었는데 갑자기 얘네가 딱 사라지고 그러면은 사실상 또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또 하나 문제는 또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그죠. 힘들잖아요. 그것도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네. 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는 일자리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협력업체까지 10만 명이고요. 이분들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거기에 임차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게 임차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거기 매장 가보면 대형마트 가보면 안경집도 있고 뭐 분식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저분들은 어떤 임대 방식을 쓰느냐? 두 가지 방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은 그냥 우리가 전세하듯이 월세하듯이 그냥 월세를 내고 가는 방식. 이게 임대갑 방식인데 임대을 방식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카드 소비자가 긁잖아요. 그러면 그 포스기가요, 그 결제기가요, 내 게 아닙니다. 홈플러스 거. 홈플러스 거죠. 홈플러스에서 다 모아요. 매출을 모은 다음에 관리비, 뭐 전기료, 공과금 이런 거 다 빼고 나머지를 나한테 돌려줍니다. 나한테. 그러면 이게 임대을 방식인데 문제가 그걸 못 받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거기에 임차하고 계신 분들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월 달 것도 아직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다행히 이제 법원에서 이런 어떤 상거래 채권 중에서도 이런 임차인에 대한 것은 풀어주라고 해서 아마 이제 서서히 지급이 될 것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건 뭐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임차인분들에 대한 문제, 거기에 딸린 식구들, 거기에 딸린 또 고용원들도 저는 지켜봐야 된다. 그런 분들도 돌봐야 된다. 그런 분들도 보호 체계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시죠. 다이소 건기식. 네, 많이들 궁금하셨던 내용이실 텐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한 달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즐길 수 있는 다이소 전용 건기식 제품들이 출시가 된 건데요. 뭐 영양제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저렴해도 사실 너무 저렴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 영양제를 먹고 있는데 네. 좋아요. 사실 영양제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에 대해서 저는 많이 신경 씁니다. 왜 그러냐면
흰머리가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내 나이 되니까 이제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영양제를 찾고 계시는데 근데 약국 가서 영양제를 사려고 했더니 비싼 거예요. 또 몇만 원대잖아요. 네, 너무 비싸니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이소에서 너무 저렴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 출시가 된 거죠. 근데 많은들 궁금해하세요. 아니 약국 가면 이렇게 비싼데 왜 다이소 가면 이렇게 싼 거야? 보면은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자막에도 나왔죠. 마케팅 비용 축소, 유통 비용을 축소시킵니다. 왜? 다이소는 자체 유통망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일단은 물건도 소분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약국 가면은요. 대량입니다. 3개월, 6개월치를 파는 네. 거고 다이소 가시면 아시겠지만은 1개월치예요. 그래서 소분해서 이제 팝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략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 저렴하다, 유통 비용 절약했다, 그다음에 소분해서 판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 함량 비중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파는 이 영양제와 이름은 똑같더라도 성분이 주 성분이 약간 덜 들어간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 본다 그러면 단일 성분 제품이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비타민제다 그러면은 뭐 비타민 C, D, E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관련된 뭐 철분이라든지 아연이 더 추가돼서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마 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이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 딱 주성분만 단일 있어요. 성분이군요. 예, 단일 성분만 딱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다른 성분들은 다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이소 제품이 좀 싸다라고 이제는 보는 거죠. 근데 가격 차이가 워낙 봤을 때 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약사 세 곳이 다이소에 진출하면서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지만 약사 집단의 반발이 아주 거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 다이소 가보면요. 대웅제약 제품은 26개 제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항약품 9개 제품이 원래 팔았다가 이거 철수했습니다. 왜? 네. 약사들의 반발로 인해서 일항약품은 사실상 이제 안 하겠다라고 이제 철수 결정을 했고요. 종근당 건강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 내로 한 2개 제품을 내놓겠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뭐 약사회와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지금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왜 우리가 소비자의 선택인데 이거를 왜 우리가 침해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제는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약간 뭐랄까요? 이 약사회와의 어떤 또 소비자의 어떤 이렇게 다툼으로만 비춰지는데 사실 꼭 그렇게 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건기식 같은 경우가요, 그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게 절반이 넘어갑니다. 약국에서 파는 데는 게 되게 미미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약국에서 뭐 약사들이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본인들의 어떤 뭐 권익이라든지 이걸 위해서 대변한 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건기식도 사실상 이제 코치를 받아야 되고 이제 컨설팅을 좀 받아야 되고 설명도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이게 이런 다이소에서 판다 보면은 이게 남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거래법 제45조는 뭐냐 그러면 거래지위상 지금 나오고 있죠. 이 거래 지위상 부당하게 이용하는 뭐 행위라든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이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상대방의 거래를 제지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제45조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경쟁을 방해하는 것들도요. 그러면 약사들이 이 약사회가 본인들의 이제 지위 한마디로 니네가 다이소에 물건 넣으면 우리는 당신네 제약회사 상품 우리 약국으로 못 놓게 할 거야. 이렇게 부당하게 압력을 줬느냐라는 관점 이게 정말로 이제 맞느냐라는 관점과 아니면은 정말 공익이 위한 목적 한마디로 이제는 이 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오용하지 않도록 사실상 공익적 측면에서 제한을 했던 부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뭐 약사들의 압력을 넣었다라기 표현보다는 과연 이 약사들의 어떤 진정성이 정말 있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지켜볼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제약회사들은 분명히 약사회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좀 사회적 이슈가 됐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또 다이소에서
더 건기식이 나올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요. 토허제 해제가 쏘아올린 공, 집값 꿈틀입니다. 지난달 12일이었죠. 서울시가 서울 송파구 잠실과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 등 이른바 잠삼 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실거주 의무 등 기존 거래 제한이 사라지면서 이 지역 집값이 들썩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많이 올랐죠. 올랐어요. 네, 네. 올랐어요. 이거 뭐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토제 같은 경우가요. 그 1월 14일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토제 푼다 이렇게 시장에 메시지를 던졌어요. 네. 그리고 실제 2월 13일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잠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치 삼성 청담동을 이제 토제에서 해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근방으로 인해서 이 지역들이 이제 아파트들이 다시 한번 이제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 한두 달 사이에 뭐 거래량도 늘어났고요. 이거는 뭐 서울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가격도 뛰었는데요. 이게 좀 크게 올랐더라고요. 지금 네. 보니까요. 강남 3구 같은 경우가 지금 5억 원 이상 급등한 아파트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요.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이게 71억에서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80억 원 됐습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게 아파트 한 채다. 이것도 무슨 뭐 대형 면적이긴 하죠. 이게 160제곱미터니까. 그래도 이게 뭐 70억 원, 80억 원 하다 보니까 이게 감이 안 오신다 이런 분도 있는데 네네. 정말 크게 일단 올라긴 올랐고요. 그다음에 개포, 우성, 투도 본다 그러면 42억에서 한 50억 됐습니다. 이게 정말로 뭐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현황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좀 봤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서 봤더니 이 차트가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작년 7월 같은 경우가 거래량이 서울 아파트가 한 8천 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가 사실상 이제 DSR 2단계 들어오고 나서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 9월부터 계속 한 3천 건 정도였어요. 서울 아파트 월 거래 건수가 3천 건 요 정도 하다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1월 달 와서도 3,353건이었거든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근데 2월 달 들어와서 4,500건. 이렇게 됩니다. 지금 3월 달 들어와서도 551건 이렇게 지금 최근 통계인데 아마 지금 2월 달이 4,500건으로 잡히고 있는데 어제 기준으로 그러면요 이게 거래 신고 기간이 30일이에요. 네. 그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고 기간. 그럼 5,000건 넘어갈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지금 토제 해제 후에 집값 변동률 나오고 있는데 송파구 가보십시오. 0.36에서 0.58, 0.68%까지 오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예요. 예, 이게 지금 집값 변동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0.1% 보통 그래요. 올라도 0.1, 0.2 정도 계속 이러다가 보십시오. 0.6%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주입니다, 주. 근데 예. 강남구도 0.27%에서 예. 0.52%까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토제 해제로 인해서 이 강남 3구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지금 뜨겁게 불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토제 풀렸죠. 금리 인하 시그널이 있죠. 거기에다가 토제 풀리니까 갭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또 이사철도 맞았어요. 이게 3박자가 딱 맞는 거예요. 좀 아쉬워요, 저는. 만약에 토제를 풀어도 어차피 이거 5년짜리예요. 네. 5년 되면은 이제 이번 연도 중반 가면 어차피 해제가 됩니다. 이거 어차피 해제가 되는 건데 굳이 빨리 왜 풀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필 또 이사철과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또 강남 쪽은 아시겠지만 교육이 집값을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때문에 항상 집값이 뛰는 지역인데 이게 또 이사철과 맞물리다 보니 세학기와 맞물리다 보니 더 지금 좀 분위기가 좀 뜨거워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강남 쪽 말고 마용성이라고 하죠. 마포와 용산, 성동구까지 들썩인다고 합니다. 네. 물결 효과라고 하죠. 집값 상승세가 좀 서울 전 지역으로 잔잔히 퍼지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전 지역까지는 아니고. 전 지역까지는 네. 좀 회의적인 게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금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일극화요. 일극화. 예, 양극화도 아닙니다. 양극화도 아닌가요? 지금 양극화도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일극화는 어디예요? 강남 3구. 예, 딱 진짜 강남 지역만 오르게 되고
다른 지역은 사실상 이제는 매매 가격이 오르기가 좀 어려운 게 이 대출 규제가 아직까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마영송은 그나마 이제는 뭐 강남구로 들어가기에 전 단계 거길 거쳐서 이제는 강남 3구로 들어오시는 수요층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는 투자 수요가 좀 붙는 지역이긴 하더라도 서울 외곽 지역은 사실상 대부분이 이제 대출 끼고 내가 살 집을 들어가시는 분들 실거주 많아요. 지역이죠. 네. 예, 그런 분들은 대출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대출이 잘 나오면 집값이 뛰게 되고요. 대출이 안 나오면 집값은 계속적으로 뭐 동결되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추세예요. 근데 강남 지역은 대출하고 상관없는 지역입니다. 거기는요, 뭐 규제가 아무리 들어와도 사실상 대출로서 사는 지역은 아니에요. 뭐 70억, 아까 나왔죠. 원베리 같은 경우 80억 이런데 뭐 대출 끼고 사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사실상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사실 지역이다 보니까 뭐 대출의 영향이 없어요. 무슨 그 뜻은 뭐냐? DSR 3단계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DSR 3단계, 스트레스 DSR 3단계 들어가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대출 규제는 더 꼼꼼해져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은행들도 대출을 해준다 하지만은 이자도 아직 높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닉하죠. 기준금리 떨어지는데 대출금리 아직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 규제가 풀어주지 않는 한 사실상 서울 외곽 아니면은 뭐 경기 수도권은 오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현상은 거의 일극화다. 강남 3구만 일단은 오르고 전반적으로 퍼지기에는 아직은 뭐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집값 얘기를 하면 지방은 계속적으로 소외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219 지역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내놨지만 약발이 좀 부족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대로 지방 악성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산 지역은요 지금 완전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상권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부산 지역에 그나마 우리나라의 제2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집값 정말 많이 뛴 지역이거든요. 특히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계속 마이너스 나와요. 주간 동향을 본다 그러면 그 뜻은 뭐냐? 이제는 인구 통계학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그건 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네. 어디서부터 사실상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지방부터 미분양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가 22,872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전체 80%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쪽에서는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인구 자체가 사라지고 대부분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 쪽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지방에 있는 건설사들도 지금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상황에서 미분양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지방 부동산은 당분간 크게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꼭 주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살 집은 상관없죠. 뭐 내가 살 집 마련해서 사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목적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은 서울 지역이 가장 큰 좋은 시장이고 이외의 지역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현실적인 어떤 현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 여당이 비수도권 미분양 문제와 관련해서 DSR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사태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비수도권 미분양이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DSR 3단계,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거의 뭐 대출 더 많이 여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상 대출 받아서 내 집 사기가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대출 여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 쪽으로는 이게 좀 예외 지역으로 두자라는 아이디어 차에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환영할 만하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을 살려주는 거 이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서울 부동산 이야기를 잠깐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실제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집 보러 가면은 네. 뭐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현장에서 호가 올리고 매물 다시 회수하고 이런 분위기가 많다면서요. 예, 요즘에 좀 그거는 이제 강남 3구가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사실 안 그렇고요. 일단은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부동산 분들이 지금 앞에 신문지 붙여놨어요. 서울시에서 아예 단속 가격을 들어갔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강남 쪽은 신문지를 다 붙여놔갖고 네. 이제 단속 들어오니까 그 단속 피하려고 그래서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일단 귀찮잖아요. 사실 들어오고 막 조사하고 이러면 그래서 네.
그다음에 손님 들어오면 이제 뒷문으로 받고 뭐 이런 형태가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상승 흐름은 이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승 흐름은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행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